칠흑같이 어둡고 조용한 밤. 카라멜로호는 검은 바다 위를 스노클 모드로 맑은 밤바다 공기를 마시며 유유히 넓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잠수함의 최대 약점은 낮에는 다른 전투함에 의해 쉽게 목표물로 포착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낮에 바닷물 위로 올라와 항해하는 스노클 모드에 있으면 다른 적의 전투함에 너무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낮에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심해에 갇혀 적들의 사정권을 피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수함은 심해의 고압을 견디기 위해 일반 함선과는 달리 창문이 없고 혹여나 창문이 있다고 해도 심해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서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했다. 결국 잠수함에서의 생활은 깊은 고립감과 싸움이었다. 그래서 카라멜로 호의 사람들은 그런 낮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밤의 바다 위에서 스노클 모드로 항해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달랬다. 카라멜로 호의 함장실. 프린츠가 함장실 옆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프린츠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쳐 앉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프린츠는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 테이블에 앉았고 노크를 한 에밀리가 함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헝클어진 침대와 부스스한 프린츠의 모습을 보고 에밀리가 말했다. 죄송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깨웠나요? 당황해하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프린츠가 말했다. 아닙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다른 할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 시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온 것 같네요. 밝은 날 다시 올게요. 에밀리의 말에 프린츠가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제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린츠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듯 주저하다가 에밀리가 말했다. 프린츠님, 혹시 코모란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코모란트, 예, 잠수함용 드론 정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시 알고 계시는군요. 무심히 에밀리를 바라보다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우친 듯 말했다. 아, 이런. 차라도 한 잔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에밀리의 만류에도 프린츠는 서둘러 일어나 커피를 탔다. 그런 프린츠의 뒷모습을 보며 에밀리가 말을 이어나갔다. 이 카라멜로 호에도 코모란트 시스템을 발사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무기 통제실 승조원분들과 매뉴얼을 살펴봤는데 코모란트가 잠수함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서 수면 위로 쏘아 올려져서 작동되는 거라 우리 카라멜로 호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에밀리의 긴 설명을 들은 프린츠가 커피를 들고 에밀리 쪽으로 다가가 커피 한 잔을 에밀리에게 전해주고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리에 앉아 말했다. 코모란트라면 과거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무기개발업체에서 차세대 무인 정찰기 사업으로 개발 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 당시부터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양산과 실전 배치는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프린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산과 실전 배치에는 실패했지만 그 프로토타입 형태로 테스트용 코모란트가 개발되어서 어디에선가 보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모란트가 있다고 해도 운영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적을 탐지해내는 능력부터가 다를 거예요. 아, 탐지 거리. 현재 우리 카라멜로 호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아무리 넓게 탐지를 한다고 해도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적들을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코모란트 시스템이 있으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들도 감지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코모란트는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에밀리가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3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곳을 떠돌다가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K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K. 코모란트가 있으면 지난번같이 항공모함급의 함선과의 교전에서도 먼저 적들을 탐지하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단호한 에밀리의 말에 프린츠가 말했다.
적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니 에밀리님 말대로 코모란트가 있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린츠의 말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에밀리의 말에 프린츠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프린츠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하자 에밀리가 프린츠에게 다가와 그를 가볍게 껴안으며 말했다. 그냥 다 고마워요. 에밀리의 말에 프린츠가 말없이 더 꼭 에밀리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던 프린츠도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잠이 들었다. 언제나 무엇인가에 늘 쫓기는 듯 초조한 밤을 보냈던 그의 옆에는 에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카라멜로 호는 다시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를 했다. 브릿지에 있는 함장석 앞에 프린츠가 서 있고 그 옆으로 토마스와 캐치머크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프린츠는 어젯밤에 에밀리와 함께 나누었던 코모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프린츠의 이야기를 들은 캐치머크가 말했다. 프린츠님의 말씀대로 그런 해상 초계기 형태의 드론이 있다면 엄청나게 전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프린츠와 캐치머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토마스가 말했다. 그런데 프린츠님의 말씀대로라면 일회용 시스템이라는 건데. 캐치머크가 토마스를 막아서서 말했다. 왜 일회용이야? 바다로 떨어지게 해서 위치를 추적해 회수해서 쓰면 되는데. 아니지. 그렇게 되면 우리 카라멜로 호가 코모란트가 착지한 곳까지 가서 해상으로 떠올라 수거를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프린츠가 말했다. 토마스의 말이 맞다.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을 때 위협적인 무기지. 수면 위에서는 사냥하기 좋은 손쉬운 목표물일 뿐이다. 프린츠의 말에 토마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코모란트를 쓸 정도면 전쟁 자체가 큰 전쟁일 텐데 전쟁 중에 스노클 모드로 바다 위로 올라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토마스의 말을 듣던 캐치머크가 말했다. 그렇다고 회수 전담팀을 만들 수도 없고. 캐치머크의 말에 프린츠가 말했다. 캐치머크의 말이 맞다. 회수 전담팀. 프린츠의 말에 캐치머크와 토마스는 모두 프린츠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캐치머크가 말했다. 지금 우리 전력으로 또 팀을 나눌 여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해서 서로 손발을 맞춰 팀워크도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또 팀을 나누면 어렵게 쌓아놓은 팀워크가 깨질까 걱정됩니다. 캐치머크의 말에 프린츠의 표정을 살피던 토마스가 말했다. 프린츠님, 혹시 시트리 용병단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토마스의 말에 프린츠가 답해 말했다. 맞아. 그 일은 시트리 용병단에서 맡아줄 거야. 프린츠의 말에 토마스가 바로 이어서 말했다. 프린츠님, 코모란트 시스템은 우리 카라멜로 호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운용을 다른 용병단에 맡기다니요.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토마스의 말을 듣고 있던 캐치머크가 말했다. 토마스의 말이 맞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안에서 팀을 꾸려보겠습니다. 토마스와 캐치머크의 말에 프린츠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카라멜로 호의 전력이 강해질수록 앞으로 점점 더 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모든 일을 우리끼리만 감당할 수는 없어. 결국에는 언젠가는 서로 믿고 나눠야 한다. 프린츠의 말에 토마스와 캐치머크는 다시 말을 잇지는 못했다. 결국 프린츠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아무 말이 없는 토마스와 캐치머크를 향해 프린츠가 말했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코모란트 시스템을 찾고 난 후 이야기다. 그리고 시트리 용병단에서 코모란트 회수 작업을 해주겠다고 수락한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어두운 밤 줄리아의 병원선의 갑판 위. 줄리아가 어두운 밤바다 위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버지. 줄리아는 아버지와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늦은 밤까지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날을 겪은 후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줄리아의 목을 옥죄어왔다. 오늘도 그렇게 잠 못 드는 수많은 날 중에 하루였다. 바다 풍경에 빠진 줄리아의 뒤로 검은 형체의 사람이 다가왔다. 그리고 줄리아에게 거의 다 다가와 총을 꺼내 줄리아에게 총구를 겨눴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던 줄리아가 인기척을 느낀 듯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벌써 깨어났어요? 그래도 아직 몸을 쓰면 위험해요. 줄리아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은 로렐리아였다. 로렐리아는 자신의 손에 잡고 있던 총을 고쳐 잡으며 말했다. 네, 내가 널 가만 안 두겠다고 했지. 죽여버릴 거야. 줄리아는 계속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적이 있어요. 뭐야? 참 힘든 일이에요. 분노에 가득 차서 눈앞에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것.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한 줄리아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로렐리아는 흔들리는 총구를 다시 줄리아 쪽으로 향하며 소리쳤다. 내가 안 보여. 진짜 죽고 싶어. 소리치는 로렐리아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띠며 줄리아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뭐라고? 완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힘들게 살려놓은 우리의 노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보안 요원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줄리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줄리아의 왼쪽 팔을 스쳐간 총알 때문에 팔에서 피가 나 흐르는 붉은 피가 줄리아의 왼쪽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로렐리아는 자신의 기력을 다한 듯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보안 요원이 다급히 줄리아에게 다가가 말했다. 줄리아님, 괜찮으십니까? 자신을 부축하려는 보안 요원을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환자부터 병실로 옮기세요. 줄리아의 왼쪽 팔에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보안 요원이 말했다. 줄리아님, 팔에 피가. 총알이 스친 것뿐이에요. 급해요. 저 환자부터 병실로 옮기세요. 줄리아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흐르는 피를 오른손으로 지압하며 묵묵히 갑판에서 사라져갔다. 보안 요원은 쓰러져 있는 로렐리아를 부축해 병실로 옮겼다. 줄리아가 피를 흘리며 자신의 함장실에 들어서자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브라이언이 줄리아의 모습을 보며 놀라 다가와 말했다. 줄리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브라이언의 모습에 줄리아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다. 총알이 조금 스쳤을 뿐이에요. 브라이언은 주변에 있던 구급함을 가지고 와서 의자에 줄리아를 앉히고 구급함에서 지열 스프레이를 뿌리고 붕대로 줄리아의 왼쪽 팔을 칭칭 감으며 속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줄리아님 때문에 제가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몸 상하게 일을 하시니 제가 줄리아님을 믿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린 애처럼 늘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해 드릴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칠칠 맞게. 잔소리하며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던 브라이언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리아에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줄리아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프십니까?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줄리아가 말했다. 아파요, 아저씨.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줄리아의 말에 붕대를 팔에 감고 있던 손을 멈추며 잠시 생각에 빠진 듯한 브라이언이 말했다. 줄리아님, 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하신 겁니까? 브라이언의 말에 줄리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 줄리아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다시 줄리아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던 브라이언이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후회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크리시스 대장님을 떠나 보낸 날 줄리아님께 했던 말을 후회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평생 이 죽음을 가슴에 담고 살라고 했던 말을 잊으시고 제발 이제는 지금만 생각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브라이언은 힘없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줄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줄리아의 함장실에서 나왔다. 줄리아의 아버지인 크리시스의 죽음 이후 줄리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언제나 악몽에 시달렸다.
언제나 당당한 모습의 줄리아였지만 매일 밤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렇게 줄리아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마냥 지켜보는 브라이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줄리아는 자신의 팔에 난 총탄의 상처보다 자신의 가슴에 난 상처에 더 괴로워하며 미치도록 슬픈 밤을 오늘도 홀로 지새우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함장실에 나와 돌아서던 그때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브라이언이 말했다. 소속이 어딘가? 일반 병동 A 소속입니다. 지금 줄리아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신 것 같으니 자네가 맡아서 집중적으로 간호를 해주게. 줄리아님께서요? 소문은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필요한 치료를 하도록 하게. 아,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간호사는 서둘러 드레싱 장비를 챙겨 줄리아가 있는 함장실로 들어갔다. 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브라이언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때의 제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번 줄리아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죽고 싶을 만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줄리아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줄리아님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꼭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줄리아님. 브라이언은 슬픈 표정으로 줄리아의 함장실 앞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렇게 슬픈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었다.